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여야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라고 민주당에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승복 입장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탄핵 사유로 내세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 테러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사망자만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구 땅 밑속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 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D-2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자, 여야는 서로 상반된 전망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결론을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조금 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국회 주변 비상 대기령 내려놨고요. 그러니까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각 각하 예상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헌재 선고 결과에 여당은 승복하겠으니 야당도 빨리 승복 입장을 밝혀라. 는 여당 대표 메시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 시점에 어떤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의 흐름에 약간 변화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대로 초반에는 인용이 거의 당연한 것처럼 그것도 8대0 만장일치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12월 상황. 말, 예. 2월 말 선고설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 뒤에 이제 상황 변화가 있다가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쯤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특정인을 딱 실명을 콕 찍어가지고 네. 을사오적 이런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고 예. 또 이재명 대표도 결과에 따라서는 내전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유혈사태라는 표현까지 쓰고
그리고 어제 그 선거 기일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박홍근 의원이 네. 이 조건부지만은 조건부 불복 선언 같은 이제 표현을 쓰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결과 다 받아들이겠다, 승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저 민주당에서 예측했던 그런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결론이 날 분위기는 아닌 거 아닌가. 네. 더구나 이제 그 선거 기일 정해지면서 이 판결도 끝난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다 그 입장이 확정되고 내부적으로 공표가 됐다는 의미인데 네. 그런 것들을 여야 정당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바로 초읽기 들어간 상황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네. 그런 뭐 거 다 당일날 사인을 하더라도 입장은 밝힐 수 있나 봐요. 며칠 전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일방적으로 그냥 그 인용으로 그 단정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자, 홍익표 의원님 지금 뭐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쪽에 야당 지도부 얘기겠죠. 어떤 그 승복하겠다는 이야기 분명히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 와중에 아까 조혜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박홍근 의원은 뭐 조건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복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 제가 보기엔 이제 그 개별 의원들 얘기고 지도부에서는 아직 뭐 무슨 불복을 얘기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오늘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 현명하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예.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그 굉장히 그 정중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민주당 입장 현재 그런 상태다 네. 이렇게 이렇게 보고요. 뭐 일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광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 우리나라 헌법 구조상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그 자체로서 그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거고 다만 그 이후에 정치적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경우에 예. 따라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조직하고 리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광장에 있는 분들은 상당 기간 아마 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에 대해선 아마 항의하는 그 정치적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가 조기 대선 쪽으로 전환되면서 좀 더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 보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네네. 기억에. 그러나 만약에 그 기각됐을 경우에는 인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여지는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헌재 결정에는 그걸 뒤집을 수는 없지만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대통령으로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것을 다수 이 당으로서 국회의 그 다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정치적 투쟁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탄핵 인용 불복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투쟁의 2라운드가 열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어떤 헌재 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또 기자가 승복할 거냐 질문을 했더니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라 이런 거를 야당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에 대한 즉답은 피하는 게 뭐라 그럴까 이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상황이 전제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게 아닌가.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알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의 투쟁을 위해서 굳이 지금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뭐 저는 뭐 지금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나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인용 자체를 우려하거나 뭐 이렇게 그 일부 국민의힘의 분석이나 또는 뭐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불안해서 뭐 그렇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만장일치로 인용으로 결정 날 것으로 지금 생각해 왔고 그런 생각에 제가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광장에 있는 분들을 정당은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기각됐을 때 어떡할 거냐 했을 때 민주당이 맥없이 그냥 뭐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그 정치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질서나 우리 그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적 체계 내에서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총 들고 무슨 그 내란이나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의 싸움도 그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 투쟁을 그건 뭐 야당으로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내전 상황으로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이게 뭐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뭐 약간 관련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국민 충돌 유혈 사태 뭐 이런 그 언급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헌법재판관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사회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해놓고 그냥 내가 그냥 말로만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압박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압박으로 다가오려면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네라고.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은 예. 이게 이런 판결이 이게 합당하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 유혈 사태까지 언급한 거는 조금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당연하죠.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저 같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의도는 재판관들이 들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느껴서 인용 쪽으로 좀 더 가도록 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죠. 네. 거기다가 꼭 뭐 어떤 의도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이 발언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어떤 거는 생각하고 하는 발언, 어떤 의도와 전략을 갖고 하는 발언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정제되지 않고 걸르지 않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지르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많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저 홍익표 의원님은 유혈 사태 발언에 대한 여당의 비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저 민주당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헌재가 현명 판단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만약에 이런 유혈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극도로 험악해지고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도리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도리어 그 시민들보다 더 앞에 나서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민주당은 파면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면서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릴 거라 확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 속의 파면과 함께 헌정 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습니까? 자, 홍익표 의원님 여기서 이제 8대0 인용이다, 파면이다. 이거는 이제 쭉 일관되게 민주당이 해온 얘기인데 여기 좀 이제 눈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요 대목에서 D-2인데 요 대목에서 한덕수 최상목도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여부와 관계없이 예. 한덕수 그 총리하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것도 아무 일 없듯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그 자기 모순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어떤 결과가 나든 따르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만장일치로 그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그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이거는 그냥 수용해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권을 침해했다. 본인이 안 예. 하고 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 시절에 거의 3주 이상을 끌었고 한덕수 그 권한대행은 그 당시 처음에 탄핵될 때에는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없었고 너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가 그 기각을 해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기적으로 너무 짧아서 이거를 그 중대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반한 침해한 부분은 맞지만 중대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시키지 않은 거였거든요. 계속 이렇게 더 끄는 건 더더욱 문제가 크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만약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조차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따르고 국민의힘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필요 없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저는 뭐 상상하기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윤 대통령이 기각됐을 때 민주당과 전 국민들이 그거를 불복하고 우리도 헌법재판소 결정 안 따르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부정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안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거부한 거죠.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모레 탄핵 결정되기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여부를 임명 여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임명하겠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날 그 선거일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그날 확정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합의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가 여전히 부적격한 사람이고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재의 판단을 2차례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번 다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임명을 하라. 물론 시기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1년 후에 하라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봤을 때 자 그런 부분을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은 이 판결에는 그 합류를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홍익표 의원님 말씀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쟁점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도 있었지만은 국회에서 국회목 3명 중에 1명은 여야가 합의로 해왔다는 그 관례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국회법에 딱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계속 그 관례를 유지하면 그건 사실상 국회 관습법적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임의로 그냥 실정법으로 그렇게 규정 안 돼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특정 당에게 준 게 아니라 국회에다가 준 것이고 그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국회 안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돼야 그 국회 의사가 되는 거지 합의가 안 되면 특정 정당의 의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그렇게 합의해서 해온 거는 사실 여기는 국회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거 무시해버렸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 부분이 출발점인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만 지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이전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습 국회법을 어긴 위법적 요소를 따지지 않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는 어쨌든 헌재가 결정이 헌법상 임명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파면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도 어떤 쟁점이 좀 중첩되어 있는 것이고 네. 거기다가 또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게 웬만해서는 다 따라야 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권한쟁의나 이런 것이 얽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안 한 게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넘어온 것 중에 한 10몇
개가 있다면서요. 국회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당연히 게. 그대로 안 한 게 법 개정 안 하고 놔둔 게 그 많고 헌법 이게 법원도 재판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린 거 그대로 안 따르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맞서는 거는 그렇게 쉽게 헌재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따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마은혁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분이 과거에 그 막스레닌주의자였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번도 그 사상을 또는 이념을 버린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 그리고 판결 몇 가지에 있어서도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리고 분들이 정치적 있죠. 행보도 그런 정치 중립에 어긋난 행보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과연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자격이 있느냐라고 네.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든 그거는 걸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한덕수 대행이 그렇게 고심하고 그 쉽게 판단을 못 내린다고 보여져요. 네. 저 자, 이거 홍익표 하나는 의원님이 반론 있으실 것 같아요. 반박을 예.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그 국회 관행과 국회법은 다른 거죠. 국회 관행 이전에 국회법 절차와 절차법이 있는 건데 과거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던 문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실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인을 한 것. 그리고 그 통상 원내대표의 합의는 그 교수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기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권성동 대표로 바뀌면서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를 뒤집은 거예요. 이윤 측은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건 대통령 탄핵 전에 합의한 거고 우리는 탄핵 이후니까 우리는 그걸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 뭐 대통령이 뭐를 임명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예,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거를 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그 서류가 그 양당의 교수단체 그 도장이 날인이 돼 있는 서류가 제출됐잖아요. 증거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합의해놓고 합의를 뒤집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런 거는 탄핵 이전과 이후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이유였었나요? 예. 저희 당내 과거에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 그거 갖고 네. 계속 그 박홍근 원내대표 공격당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예요. 전임 원내대표인 윤호중 원내대표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근데 그때 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반발을 했어요. 우리 민주당이. 뭐라고 반발했냐면 야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왜 그걸 주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 더 많은 의원들의 얘기가 그래도 기존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상황인데 원내대표가 바뀌었고 우리가 야당 됐다고 그걸 손바닥 듯이 뒤집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원장 넘겨주면서 21대 국회가 거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때문에 거의 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불능 국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원내대표 합의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게 당내 그래도 양당 간의 합의 정신을 지키자는 주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마은혁 재판관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만약에 아까 국회 법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낙태법 같은 경우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우리나라 종교단체 또는 각 여성단체 입장 등등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예상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국회 내에서 정치 싸움일 뿐이지 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법률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거하고 마은혁 재판관 늦추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확정된 지 벌써 거의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소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달이 넘었네요. 석 달이 넘어서 이렇게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네.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상 문제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주사파도 있고 북한까지 갔다 온 분들도 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했던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제 전향했다. 이거는 이 헌법과 헌법이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러면 재판관으로서 법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사람이 아니냐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짤막하게. 예. 이 건이 현재에 넘어갔을 때 예.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소송 적격이 없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이 건은 심판관인 헌법재판소가 이해관계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8명인데 9명, 1명 더 빨리 임명해가지고 구명 완전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는 헌재의 그 당연한 입장인 겁니다. 본인들이 판단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기도 하다. 그렇죠. 그거는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1명도 이건 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누가 물어도 그 개인에 대해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데라고 뭐 다른 의문이 가질 수 노를 할 수 있어도 없는 질문이다. 당연히 8명인데 1명 채워라 하는데 8명 중에 누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헌재가 결정할 그건이 아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홍익표 의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어쨌든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이 부분에 이거는 어떤 원칙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단은 최성목 부총리 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예. 여기는 거의 고의로 이걸 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당시에 짧아 하루 이틀 정도고. 예.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임명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게 전 필요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는 큰 틀에서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특히나 4월 4일 그래 판단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기각이 나온다 쳤을 때 민주당이 진짜 완전히 불복하고 국민하고 싸웠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안 따랐는데 우리도 따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홍익표 의원님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스케줄이라도 밝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한덕수 총리 입장을 제가 100번 이해한다면 혹시라도 이제 뭐 6대 3으로 나왔을 때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에 관여하는 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문제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도 있었고 만장일치 결정이 난 상태고 예. 그러면 다음 주 임시국 국무회의에서 판결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임명을 확정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내일이라도 밝혀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 나기 전에 밝히는 게 맞다는 것이죠. 네. 자, 조혜진 의원님께 약간 다른 각도에서 드려볼게요. 민주당 쪽에서 마은혁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한때는 9명을 채워야지 유리하나 이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하튼 이 마은혁이라는 이 변수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과연 어떤 요소로 작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전국에 그냥 간단치 않은 어떤 팩터라 그러나요? 요소가 됐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는 여러 각도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3명 중에 2명을 임명 안 하면 안 했고 하려면 다 하지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처음엔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해 합의가 안 됐다고 안 됐으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예. 아마 최대행이.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예. 이게 우리 정치라고 할지 사법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참 후진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판관이 임명하기도 전에 임명돼서 거기에 심리에 참여해가지고 법리 사건 심리도 하기 전에 예. 결론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마은혁은 탄핵 인용이다. 그거는 여도 그렇게 생각하고 야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문명사회의 어떤 민주국가 또는 선진국의 사법에서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임명도 되기 전에 사건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결론이 정해져 판결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무조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되고 무조건 넣어야 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이게 문명국가로 할 수 있는가 민주국가로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본인이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면은 사실 그만둬야죠.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벌써 이렇게 딱
규정짓는다. 이쪽에서는 인용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목숨 걸고 들이밀려고 생각하고 이쪽 막으려고 그 생각하면 자체로서 나 자신은 부적격이다. 기본 나의 이 법적 헌법적 양심이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내 자격이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집회인원들 모여있는 3호선 안국역 주변 상황입니다. 율곡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안국역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집회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도로를 마주보고 안국역 6번 출구와 5번 출구 앞에 각각 찬반 집회 인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또 헌법재판소 앞을 지나는 북촌로 제동초등학교 앞에서 안국역을 지나 3일대로 낙원 상가 구간으로도 어제부터 양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 일대 신호 대기 시간 길어진 상태니까요. 퇴근길 주변 진입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중에선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인데요. 성수대교부터 내내 불편하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도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반대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 부근 주춤하다가 마포대교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긴 구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뭐 이게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아마 취재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과연 선고는 어떻게 내려질지를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8대0, 7대1, 6대2, 5대3, 4대4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설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까지 조금 오래 끈 게 뭐 이런저런 뭐 한덕수 뭐 최재해 이창수 뭐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길어지고 업무도 많고 이것도 조금 더 여기 뭐 증거 채택 문제도 더 논의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그래서 그 전에 생각했던 교착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설 중에 최근에 보면 또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요. 홍익표 의원님 4대 4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4대 4를 또 4월 4일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주관적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보에 기초한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주말께 여야 우리 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한테 네. 법 쪽에 그래도 인맥이 있고 알아볼 만한 사람들한테 해봤고 또 국민의힘 몇 분한테도 보라는데 다들 실제로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이제 자기가 직접 그 헌법재판소의 관계자 예를 들면 재판관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사람들 그래서도 안 되고 안 되죠. 들은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재밌는 거는 그 국민의힘의 심지어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에 아주 중요하신 분조차도 언론사 간부 재간부 만났더니 저 언론사 계신 분한테 혹시 무슨 언론사에서 제가 받은 정보가 없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교착설도 사실에 부합한 건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추론이에요. 야, 왜 늦어졌을까 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5대 3에서 결국은 4대 4로 갔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뭐 5대 3이었는데 7대 1로 갔다. 이건 또 뭐 민주당 쪽의 희망사항일 것 같고요. 그냥 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각자의 주관적 어떤 판단 그리고 두 번째는 법 해석. 자신의 입장에서 본 법 해석에 따라 저는 그래서 8대 0이라고 제 해석이 8대 0이라는 거지 제가 어떤 정보에 기초해서 8대 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그 같은 과 동기기도 한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결과를 돌아봤을 때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서 만장일치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뭐 4대 4 얘기하고 있어요. 4대 4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또 하나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전혀 별개의 재판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4대 4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쓰는 말로 뇌피셜을 동원하면 4대 4라고 가정하면은 예. 그 결국 이제 그 중도에 있던 김형두 재판관이 이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옮겼다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거는 뭐 다행히 추론인데 가정을 단 추론인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인용 쪽 재판관들하고 기각이나 탄핵 각하 쪽 재판관들의 격렬한 이 법리 논쟁을 지켜보고 기각 각하 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 많겠죠. 네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많을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천 심사를 해보잖아요. 이거는 네네. 이제 법 시민은 아니지만 공천 심사를 해봐도 공천 심사의 원칙과 기준이 다 있지만 네네. 그만이 꼭 그 작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판단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동원이 되는데. 그런 요소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무죄가 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뭐 있을 수는 있어도 저는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게 컸다고 말한다면은 이 재판관들이 정치적 고려를 굉장히 크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분들은 평생 판사로 살아온 분들이거든요. 헌법재판을 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기본은 법리 검토에 많이 그 중심이 있었을 것이고, 네네. 그래서 뭐 내부의 법리 논쟁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소문은 뭐 미확인이지만은 이제 들렸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을지 싶은데 8대0은 아니다. 네. 그 초반에 제가 8대0은 안 된, 그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몇 대 몇인 걸 떠나서 갈려 있다. 예, 갈라질 수밖에 없고. 예.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일방적인 분위기였는데도 그 안에 8명 중에 2분이 탄핵 그 인용 반대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팽팽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땅바닥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뭐 40% 50%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상황이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분위기에 막 한쪽으로 몰려갈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 분위기를 거품을 다 걷어내고 사건만 법전을 딱 갖다 대고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명 이상은 이 탄핵 인용 쪽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은 저는 갖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는 건 3명 이상인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갈려 네. 있긴 하다. 네. 말씀이시고요. 예, 홍익표 의원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도 예. 지난번에 총리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인용 누구 몇 명, 기각 누구 뭐 각하 누구 그런 식으로 갈라질 것 같다. 예. 그게 하나의 약간 가늠자가 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홍익표 예. 의원님은요. 우선 저는 이제 그 나경원 의원님이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썩 그렇게 그 바람직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 판단하지 않고 다 정책 성향대로 판단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번 판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그 과정을 보면 저 자신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될 거라고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그 서초동 법조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로 거기에서의 중론이 다 맞게 나왔습니다. 이진숙 재판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엇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MBC 박문진 그 이사와 관련돼서 그 기존 판결이 있었어요. 그건 최종 확정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꽤 갈릴 거라고 이틀 만인데도 이거는 좀 갈릴 거라고 봤었고 한덕수 권한대행 건은 거의 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 감사원장 건도 거의 다 100% 기각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장일치로 기각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만약에 성향대로 했다면 그 정말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그 했때 저 뭐 문영배 소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미선 재판관이
인용을 했었어야죠.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정책 성향을 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두 번째 이재명 대표 건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는 사법부고 이거는 네. 그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눈치 볼 이유도 없고요. 도리어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에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 2심이 당연히 유죄 나올 거로 국민의힘을 확신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유죄 나오면 더 잘 나올 이 헌법재판소도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저는 근데 그건 우리의 희망이지 그런 영향이 없다 보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8대 0이라고 만장일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 저는 사실 약간 불안했어요. 기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많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쳤고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계속 다수 의석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예. 그 헌법재판소의 판사 구성으로 볼 때 이거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6명이 제가 8분 중에 5명이 보수고 1명이 중도, 2명이 진보 성향 이렇게 분류가 네네. 됐었어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 만장일치는 그 당시에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얘기했을 때 네. 위법 사항은 맞지만 파면에 할 만큼의 중대성에 대한 이견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이견이 있었다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내란 행위의 문제를 판단할 거냐 말 거냐. 헌법재판소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그냥 비상계엄 77조, 그 헌법 77조 비상계엄 요건 위반으로 이미 그런 인용 중대성 문제, 헌법 예. 위반의 중대성으로 해서 파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로 보고 다만 내란 행위 자체를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뺐지만 여러 가지 내란 행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넣을 건가 말 건가는 좀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문에는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떤 판단적 어떤 기술은 삭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고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을 주문 요건이 파면을 그러니까 인용한다. 이렇게 일단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란 홍익표 의원님과 분명히 갈릴 거라는 조혜진 의원님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상법 개정안 요 얘기로 주제를 바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제 개정안 핵심인데, 자, 국민의힘은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기업 지배 구조로부터 소액주주 보호하기 위해 나간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조희전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굉장히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처럼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이제 세계 탑 클래스로 가면서 그쪽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핵심 경쟁이 순식간에 그냥 앞뒤가 바뀌는 그런 생사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바로바로 즉각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요 근래에 우리 세계적 글로벌 탑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결정을 아주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기업 환경에 맞춰서 네. 혁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점점 밀리고 이리저리를 내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소액주주들까지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액주주들 이해관계 다 경영 결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다 소송 걸어버리면은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게 제일 큰 기업 장애가 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정말 기업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또 적대적 M&A 세력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이게 작업하고 그러면은 지금도 점점 밀리고 있잖아요.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져서 아니 기업이 못 크고 국가 경제가 못 크면 그 안에서 소액주주가 이익 볼 게 뭐 있습니까?
소액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이 큰 틀에 그 소액 주주들이 주인으로 있는 그 기업이 어떻게 커갈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생각하고 국가 경제가 커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액 주주들 그것만 생각하는 그 단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저는 이대로 법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 막겠다고 했었는데 불발되니까 사의 표명했다가 뭐 반려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소송 남발이라든지 기업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여당 정부 여당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과장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제 이복현 원장 입장을 이해하고요. 예,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자신도 아주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법이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이나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좀 더 그 반영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데는 일부 전진한 제도적 개선이다. 그래서 이복현 원장의 입장은 이 문제점도 있다. 다만 이 법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찾아 나가자. 이게 그 이복현 금감원장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복현 원장의 생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주주 확대 그러니까 주주 충실 의무를 넣은 것은 이 다른 외국 사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의 판례에 의해서 회사의 이익 안에 이미 주주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법이 약간 우리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분리시켰다는 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더라고요. 뭐냐면 통상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과거 우리 법원에서 잘못 판단을 많이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걸 분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굳이 분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법이 나온 거고요. 삼성 얘기를 들면 도리어 삼성이야말로 그 주주들의 이해를 보호하기보다는 오너의 기업 승계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허비한 거죠. 그때 뭐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하고 거래해서 삼성이 불법적인 자금을 대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 그 사망 시기를 어떻게든 늦추면서 의학적으로 늦추면서 10여 년간 그 준비를 하고 또 나중에 법정 소송이 메고 가면서 결국 10년 동안 삼성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에 후퇴한 거죠. 최근에 그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오너 리스크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정상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거꾸로 주가도 낮게 평가되고 이런 잘못된 거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도리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이 법의 보완책을 여야가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완 방법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보완책을 찾아나가는 제도적 진전의 계기로 삼는 게 더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부산교육감 그다음에 서울 구로구청장 등 전국 23명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 투표율 보니까 오후 5시 현재 21.73%로 집계됐어요. 그래서 과연 25%를 넘을 수 있을까 한눈으로 봐도 낮은 투표율인데 조희진님 이 투표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뭐 지역구랄까 어떤 그 의미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역 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심 가질 일은 아닌데 그렇죠. 현실은 이 지역 선거가 의미를 가지는 건 정치적 의미가 실릴 때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지금 투표율이 너무 낮잖아요. 이게 탄핵 때문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당들이 거기에 또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지방선거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이게 열기가 이렇게 모아지고 투표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그게 정권의 중간 평가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질 때 투표를 통해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심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때 그런데 이번엔 그런 의미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이 낮아졌는데 뭐 특히 주목할 만한 데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부산교육감 선거는 보수교육감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목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자, 시간이 한 1분 이내 남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5시 기준 21.7%인데 네. 1시간 전에 비해서 1.3% 정도 늘었습니다. 예. 앞으로 8시까지 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4%에서 4.5%? 그러니까 5%가 채 안 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늘어난 낮은 게. 투표율이다. 그러니까 많이 돼야 한 제가 보기엔 26% 네. 정도 선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되는 것은 저는 그래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보 교육감, 이게 부산 진보 보수 대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예, 주목되고요. 또 하나가 주목되는 게 경남 거제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당의 후보도 꽤 경쟁력 있는 전임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기 예, 예. 때문에 여기 투표 결과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보니까 39.8%로 높아요. 아, 높네요. 그러니까 역시 뭐 핫한 지역구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엔 상당히 두 사람의 지지율도 사전조사 결과에는 붙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부산교육감과 거제시장, 경남 거제시장 한번 결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컨테이너 3개를 이어서 만든 열악한 공간. 이곳에서 효진이네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효진이의 아빠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새 아이의 가장이 된 엄마. 청력 장애인인 엄마는 트럭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지만 어려운 살림은 늘 그 자리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있는 방 하나가 없는 효진이네. 집안 가득한 곰팡이와 위험하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 비위생적인 외부 화장실과 집안 곳곳의 해충들까지. 매해 반복되는 추위와 폭염이 가장 힘들다는 17살 효진이. 효진이네 가족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겠고 경기 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은 5에서 10mm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1cm 내외의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 지역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부분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동해안,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 제주 남부에 건조특보 내려져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쉬운 조건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서울과 경기 남부의 대기질 나쁘고요. 인천과 충남은 밤에 나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아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나쁨 예보. 내일 오전과 밤에 서울, 경기 북부, 대전, 세종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15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일교차 크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6도 등 전국이 0도에서 7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사실상 결론을 정하는 평결을 마치고 남은 기간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심판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만한 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친이 쿠데타를 한 윤석열과 잔당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비난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선고 결과를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범불교 시국회의 등은 오늘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판인 천여 명은 탄핵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미얀마 강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역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에선 지진으로 인한 대재앙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학과 교수와 함께 지구 표면 땅 아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태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얀마 중부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강진 규모 7.7 규모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경주 지진 가장 컸던 거 5.8 규모였습니다. 그렇다면 7.7이라는 이 규모, 네. 이 과연 어떤 힘이 이게 적용될까요? 어느 정도의 힘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규모가 일씩 바뀔 때마다 네. 이 에너지 크기는 한 32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씩 바뀔 때마다 32배씩이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규모 6하고 규모 7은 규모 6짜리가 32개가 발생을 해야 규모 7짜리 하나하고 맞먹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규모 5.8하고 규모 7.7은 한 1.9 차이가 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한 6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2 곱하기 32가 되는 거예요? 32 곱하기 32 하면 한 1000이 되는데요. 예. 정확하게 이제 5.7에서 7.7이면 한 1000배 차이 나고요. 아, 살짝 커서
예, 5.8에서 그 7.7이면 말씀이시군요. 한 6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서요. 예. 그러니까 경주 지진 우리 겪었을 때도 피해가 되게 컸기 때문에 예. 그런 지진 600개가 한꺼번에 터진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5점대와 7점대는 거의 어떻게 보면 비교 불가 수준이라고도 할 그렇죠. 수 있겠어요. 모든 매그니튜드의 한 단위가 바뀌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번 미얀마 강진의 진앙지 즉 지진 원점은 지표면에 이렇게 좀 가까운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건물이 이제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는 그 이게 정도를 보면 지진 원점이 어디 있나, 조금 더 깊이 있나, 지표면 가까이 있나, 이것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 하더라도 네. 지표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줄지 않은 상태로 지표를 흔들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깊은 것은 지표의 피해가 적고 얕은 것은 피해가 커져요. 근데 이번 규모 7.7짜리 이 미얀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표로는 한 250km가 쪼개지고요. 예. 지하로는 지표에서부터 20km가 쪼개졌어요. 최초의 시작점은 지하 10km지만 예. 지하 10km에서 위로 10km, 아래로 10km 해서 20km 깊이가 한꺼번에 쪼개진 거죠. 연속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의 줄지 않은 상태로 여기 제2도시라고 하는 이곳은 단층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네네. 30km는 사실 우리 느낌에는 멀지만 이 지진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줄지 않은 에너지가 제2도시 만달레이를 흔들었고 이렇게 피해가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국경 밖으로까지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진앙지부터 태국까지는 도대체 거리가 얼마였기에 태국에 있는 그 건물이 그렇게 막 무너지고 그런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예. 1000km면 사실은 웬만한 지진 같으면요. 예. 피해가 거의 없어야 돼요. 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1000km 떨어진 지역에 피해를 크게 일으킨 사례는 사실 목격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인 사례 아니에요? 네, 이게 규모 7.7짜리 이 지진이 굉장히 좀 주목되는 이유는 예.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특별하게 한 20초 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로 하면 0.05 헤르츠 정도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을 했어요. 네. 이 0.05 헤르츠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먼 거리를 가도 많이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주파 에너지는 많이 거리에 따라 많이 주는데 에너지가 예. 저주파 에너지는 거리가 멀리 가도 에너지가 줄지 않고 남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1000km 떨어진 곳에 도착을 했더니 여전히 에너지가 충분한데 근데 천천히 흔드는 거죠. 이게 주파수가 낮다는 거는 땅을 천천히 흔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층 건물들은 이렇게 천천히 흔들게 될 때는 별 피해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 지표에 있는 사람들은 이 흔들림조차를 못 느낄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고층 건물한테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고층 건물은 저 태국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이. 예. 와. 이 고층 건물일수록 예. 저주파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자연주기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고층 건물들은 다 이 저주파에 반응을 했고요. 그중에 한 건물은 이제 건설 중인 건물이 무너졌고 다른 고층 건물들은 막 흔들리거나 네. 아니면 연결다리가 부서지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고층 건물에서 관측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저주파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저주파의 무서움. 깨닫게 그러니까 됐었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막 단층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갈라진 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저주파로 인해서 1000km 떨어진 데도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게 걸 되는 거죠. 보여준 거네요. 네, 이 교훈은 우리나라도 이제 먼 거리에서 발생한 일본 지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진이다 그러면 단층의 뒤틀림 이렇게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층의 움직임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미얀마 강진 역시 사가잉 단층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단층대가 이렇게 뒤틀리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사가인 단층이라고 하는 곳은 네. 인도가 이제 원래는 남극 대륙에 있었어요. 먼 옛날에는. 네. 근데 이 남극 대륙에 있던 인도가 점점 북상을 해서 지금의 위치에 충돌을 하게 돼요. 그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중국을 포함한 판과 충돌을 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지만 동쪽으로는 사가인 단층이라고 하는 1200km나 되는 단층을 만들었어요.
이 거대한 단층을 따라서 이제 단층대가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미얀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사가인 단층에서 발생을 했고 1,200km 거리 이제 길이 중에서 네. 고작 한 250km 쪼개졌어요. 그럼 나머지 한 1,000km 정도가 아직 부서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진을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지진이 규모 7.7로에서 끝났지만 남은 지역엔 여전히 이제 힘이 쌓여 있는 상태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배출된 에너지가 부서지지 않은 곳 다른 곳에서 또 쌓였거든요. 예. 그럼 언제든지 또 분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진 형태로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한참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한참 후에 힘을 모았다가 그냥 갑자기 일거에 분출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아, 네. 그렇군요. 아까 뭐 태국까지 1,000km 네. 떨어진 곳에 저주파 이제 영향을 끼쳤다 했는데 태국에서 좀 관측된 데이터가 있어요? 네, 이 지진계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곳곳에 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진파가 잘 관측이 되는데 이번에 그 만달레이라고 하는 제2도시에서 관측되는 그 지진동의 크기는 예. 0.3G라고 하는 흔들림을 만들었어요. 이 G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인데요. 네. 땅의 흔들림을 기록하는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30% 정도 되는 흔들림까지 기록됐다는 건데 예. 왜 이런 중력 가속도 수치를 쓰냐 하면은 예. 내진 성능을 계산할 때 이런 값을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진이 났을 때 규모 얼마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제 규모는 에너지 발생한 양을 가지고 한정하는 거고요. 이 똑같은 에너지가 나오더라도 먼 거리를 가면 땅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예. 가까운 곳은 땅의 흔들림이 크겠죠. 그렇죠. 그 땅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이 가속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0.3G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 우리나라 그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을 그 기준이 0.3G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만달레이에 있었으면 만달레이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흔들림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만달레이는 그곳의 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부서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로, 교량 등이 네. 거의 그 복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많이 파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야, 땅의 흔들림, 중력 가속도 이것도 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여진 얘기 잠깐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 지금 여진의 형태로 여러 차례 더 할 건지 아니면 여진은 좀 생각보다 적지만 나중에 응축된 힘이 또 강력한 에너지로 분출될 건지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 여진 이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분출되지 못한 힘이 조금씩 분출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층대에 기존에 쌓여 있던 게 예. 이번에 한번 부서지고 난 다른 자리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여진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번 발생한 곳에 배출된 에너지가 아직 부서지지 않은 곳에 쌓이게 되고 힘이 더 쌓이게 되니까 더 쉽게 부서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여진은 그 앞서서 발생한 본진이라고 일컫는 것보다 더 크게 발생하기도 해요. 아, 말이 여진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힘으로는 더 셀 수도 있어요. 규모 7.7을 넘어서는 거죠. 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네. 뒤에 발생한 지진을 더 이상 여진이라 안 하고 그걸 본진이라고 하고요. 예. 7.7은 이제 전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전진. 네. 예. 그러니까 전진, 본진, 여진이라고 하는 건 예. 지진이 다 발생하고 나서 제일 큰 건 본진, 그 앞에 난 건 전진, 그 뒤에 난 건 여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난 거는 본진이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난 거는 이게 제일 크니까 이걸 본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뒤에 더 큰 게 나면 이제 그게 본진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여하튼 여진이 그렇게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더 크기도 해서 그게 본진이 되기도 하고 그 전에 거는 네. 이전 전자 전진이 되기도 한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지역에서 지난달 말에 규모 7.3 지진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와는 상당한 거리예요. 바다로 또 떨어져 있고요. 이거는 일단은
별도 지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통가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거든요. 네네. 여기는 태평양판하고 호주판이 이제 충돌하는 곳에 발달한 충돌대인데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이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해당됩니다. 예. 그 충돌의 메커니즘도 다르고 다른 판이 서로 부딪히는 효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진은 이 미얀마 지진과는 상관이 없는 지진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워낙에 크고 작은 판들이 다양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예. 우리가 이 태평양 연안을 이제 불의 고리 혹은 환태평양 지진대 이렇게 예, 겪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통가가 되고요. 통가에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미얀마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여기저기서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불의 고리 우리가 지진 관련 소식 접할 때 자주 듣는 게 이제 이게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이다. 통가도 그 대표적 네. 지역이라고 네. 하는데 일단 불의 고리 하면 이게 무슨 뜻으로 불의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이제 Ring of Fire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Ring of Fire요. 예. 예. 그러니까 마치 태평양 둘레로 예. 이 반지 모양으로 링처럼 생겼다 그래서 링이란 말을 네, 붙이는 예. 거고요. 거기에 지진도 많이 나고 화산도 많이 발달하니까 예. 불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화산이 불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진도 불처럼 강력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공교롭게 많은 지진과 화산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이제 불의 고리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네네. 이곳은 이제 태평양 연안일 뿐만 아니라 인도양의 동쪽 해안가이기도 합니다. 거길 예. 다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은 서로 다른 판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태평양판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인도양판이 이제 부딪히고 있고 그래서 이 충돌대가 가장 많이 발달한 곳이 공교롭게 이 태평양 연안이라서 그렇군요. 불의 고리라고 하고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한 90% 이상이 여기에 모여 있고요. 네네. 이 미얀마를 포함한 인도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여기도 크게 보자면은 불의 고리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대륙에서는 이게 캘리포니아 그쪽 네. 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쪽에 그 방문학자로 스탠포드 대학에 1년 가 있은 적이 있는데 그게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한 30분 오면 스탠포드 대학이 네. 있는 팔로알토가 있고 네. 거기서 30분 가면 실리콘밸리 있는 네. 그 세너제이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스탠포드 대학의 건물들을 보면 이게 무너지고 다시 네.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야 저렇게 평온한 동네가 과연 그런 것들을 몇 차례 겪은 것 같아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거기 베이 에어리어라고 일컫는 예, 그곳은 미국 서부를 따라서 길게 이제 발달한 큰 단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층대에서는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1900년대 초반에도 규모 7점대 후반에 큰 지진들이 발생을 했고 예. 1980년대에도 이 산호세 인근에서 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제법 큰 지진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렇게 이제 많은 응력들이 늘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진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요. 또 시기를 이제 언제든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서부 해안에 따라서 지진학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또 측면도 있고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하고 조금 더 가까운 지역. 일본에선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관측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 일어났을 경우에를 가정해서 이제 피해 추정치를 뽑아봤는데 사망자만 30만 명에 달할 거다. 더군다나 이게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도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섬뜩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본 정부가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이 일본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더욱더 충격이 클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요. 이 난카이 해곡이라고 일컫는 곳은 네. 동경부터 해서 그 남쪽으로 큐슈까지 이르는 이 동쪽 해안선 일대를 다 난카이 해곡이라고 일컫고 네네. 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충돌대인데요. 이곳은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에 이르는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은 언제였어요? 1940년대 중반에 마지막으로 발생을 했는데 아, 그래요? 이제 난카이 해곡도
이 동경 일대를 이제 토카이, 예. 그보다 조금 더 남쪽 지역은 토난카이, 그보다 더 남쪽 지역을 난카이라고 해서 난카이 해곡도 3개로 나누는데요. 네. 1940년대에 발생한 그 지진은 이 토난카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카이 지역과 이 난카이 지역은 이미 그 시기를 넘어섰어요. 네. 100년, 150년 아, 주기로 그래요? 발생한다고 하는 그 시기를 이미 넘어서서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예. 일본 학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쌓이고 있는 응력량을 계산해 보니까 이미 임계치에 이르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일본 정부가 그 난카이 해곡 남쪽에 큐슈 일대에서 규모 7점대 지진이 났을 때 초대형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경고를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일본 국민들한테. 그때도 이런 연유로 경고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부서지게 되면 한 지역씩 부서지게 되면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이지만 예.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까 그 세 구역이 연쇄적으로 부서져서 한 번에 부서지는 경우거든요. 그럼 완전 최악이네요. 네, 그게 규모 9.0에 이르른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9.0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가 3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요. 일본은 다른 데에 비해서 내진 성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고 지진 해일에 대한 대비도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쪽 해안을 따라서 한꺼번에 부서지게 되면 진동이라든가 그 네. 크기가 너무 크니까 3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인데 그게 이제 본토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본토 자체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난카이 해곡이 본토하고의 거리가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 예. 150km가 이제 상당히 사실 먼 거리 같지만 우리 같으면 안심할 수 있는 거리 같은데 전혀 아닌가 보죠. 150km는 사실 이 150km 해곡이라고 하는 게 보면 바다에 있는 깊은 계곡이거든요. 예. 이 계곡이 왜 발달하냐면은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서로 충돌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깊은 계곡으로 이 해저면에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해곡 자체는 150km가 떨어져 있지만 실제 판은 일본 열도 밑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얘기군요. 발생하게 되면은 그 150km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출발을 할지 모르지만 일본 열도 밑에까지 한꺼번에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얘기군요. 굉장히 많은 큰 흔들림을 만들면서 이제 재앙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도쿄 인근 후지산 뭐 분화 뭐 이런 가능성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진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건 아니죠? 관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 예.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게 1707년 호에이 대분화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이게 굉장히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난카이 해곡에 1707년에 호에이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네. 규모가 8.7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지진 해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진 해일이 이만큼 발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는지 계산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측정 기준으로 유추해 봤을 때 그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8.7이라는 지진 규모가 산정이 되는데요. 이게 왜 연동이 되냐면은 네. 이거는 비단 일본에서만 관측되는 건 아니고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땅을 크게 흔드는 지진파가 발생을 하는데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화산이라도 화산체 밑에를 그 지진파가 지나가게 되면 예, 예. 이 마그마 방을 자극하게 되고 화산 분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 열도에서 이제 화산 분화가 촉진이 됐고 2004년 12월 26일 인도 수마트라 대지진 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났을 때도 네. 인도네시아 일대에 있는 화산이 분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707년도에 발생한 그 대지진이 화산 분화를 촉진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후지산 일대를 보게 되면 아래 마그마 방이 분화를 한다고 보이고 있는데 예. 난카이 해곡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동경 바로 근처에 있는 후지산 분화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일본의 그 지진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엔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인 영향, 사실상의 영향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그 미얀마와 태국 1000km 떨어진 태국 이런 그 어떤 논리로 봤을 때
만약에 난카이 저 해곡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사실 그 지진파가 지나갈 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땅을 흔들어서 무너진 건물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지진 환경을 크게 바꿨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일본 열도로 이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예. 울릉도에서는 한 5cm 정도 끌려갑니다. 일본 열도 방향으로. 그다음에 백령도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그 5cm, 2cm가 큰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한반도 입장에서는 3cm가 늘어났거든요. 아, 예, 예. 3cm가 별거 아니지만 땅 입장에서는요. 네. 이렇게 견고하게 서로 물고 있던 땅이 물려있던 게 느슨해졌다. 그렇습니다. 느슨해진 상태가 그 되고 얘기군요. 땅에 이미 쌓여 있는 힘이 있는데 땅이 약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오. 이렇게 돼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하게 되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규모 5점대 지진들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 1978년부터 2011년도까지 5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2011년도 이후로 10년 사이에 5번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는 발생하지 않았을 지진이 예. 땅이 약해지게 되니까 시기를 앞당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한 1200km, 제일 가까운 데가 1200km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난카이 해곡에서 지진이 9.0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 거리가 더 가깝거든요. 예, 동일본 예. 대지진보다. 1000km 이내예요? 그럼요. 예, 제일 예. 가까운 데는 한 800km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더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영향을 그 후에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야, 우리 홍태경 교수님 말씀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조금이라도 빨리 전조 파악하고 대비에 힘쓴다는 피해 규모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상당국, 안전당국이 어떤 점에 좀 힘써야 할까요?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네. 정부도 지진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특히 역사서 같은 걸 보면 한반도에서 규모 7에 가까운 지진들이 발생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이런 지진들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어디서 발생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하의 숨은 단층들을 찾는 작업들을 기상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 지하의 숨은 단층의 위치라든가 그 크기를 알게 될 테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준비가 더 잘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 시스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 코너에서 한참 지진 얘기했는데 오늘 첫 키워드 지진 뒤에 드러난 민낯. 자, 미얀마 지진 얘기 같은데 이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지진이 지난달 28일 발생했고요. 좀 네네. 전에 이제 그 중국의 CCTV에서 미얀마 군부를 인용해서 사망자 네. 수를 다시 발표했는데요. 네. 2,886명으로 예. 집계가 됐고 네. 부상자가 4,639명, 그 실종자 373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미얀마를 군부가 통치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설이 미흡했고요. 네. 그래서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얀마 군부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실책을
숨기기 위해서 실종자나 사망자, 부상자 이런 걸 좀 축소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얀마 안팎에서는 만달리,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이제 중부 지역인데 여기 일대에서 인터넷과 전화가 잘 안 되는 것도 결국 군부가 정보를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는 지금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군부가 뭐 국정 운영도 사실 좀 미흡하고 이번 지진 사후 대처도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군요. 예. 2021년 2월달에 쿠데타로 집권했었고요. 권위주의 통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네. 양곤 일대 만난 시민들은 군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외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요.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미얀마의 국내 총생산 GDP가 쿠데타 발생 직전인 2020년 대비 9%나 감소했습니다. 보통 뭐 굉장히 선진국이 아니고서야 보통 뭐 개발도상국, 중진국들은 GDP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막 10%씩도 올라가고 네. 하죠. 그런데 이게 9%나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감소. 그만큼 예.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물가는 쿠데타 발생하고 나서 연간 2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살기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체 인구가 5,400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절반 가까운 2,500만 명이 빈곤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종자 구조도 원활하지가 않고 뭐 구조 작업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위성이 탑재된 여러 가지 장거리 카메라,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서 피해 현황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진이 발생한 만델리 일대 건물 거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양곤에서 행정소의 내피도로 가는 도로 역시 곳곳이 훼손됐고 가뜩이나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까지 어려운데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나라가 마비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진짜 설상가상이고요. 네. 근데 특히 반군이 장악한 지역은 더더욱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피해 복구 제대로 되지 않고 구호품 지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반군이 상당 부분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요. 네네. 미얀마 군부는 전체 국토 20%만 장악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지역만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사가행주, 그러니까 만델레이주가 이제 중간에 있는 지역이고요. 사가행주 좀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반군들이 거점으로 활용하는 곳인데 그렇군요. 여기는 반군들이 거점을 활용하는 이유 때문에 접근이 차단이 되고 있고 구호품 또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는 군부가 과거에도 반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악용한 전력이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작년 9월 달에 태풍 야기가 강타한 적이 있었고요. 2023년에는 사이클론 모카가 미얀마를 강타했는데 그때도 군부가 국제 구호물자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반군이 장악한 지역은 재난 담당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드린 사가행주 일대에서는요. 시신에서 굉장히 악취가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구호 활동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사상자 규모가 군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습니다. 특히 군부는 지진 발생 전에도 반군들에게 우호적인 이유 때문에 만달리에서 최소 3개 민간병원을 폐쇄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병원까지 없으니 얼마나 피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외에도 지진 발생하고 나서 남동부 지역인 카인주, 동부 샨주에서는 반군을 상대로 공습까지 감행했다고 하니까 미얀마 군부가 도대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재해를 통해서 네. 그야말로 반군 지역의 어떤 말라 죽이는 어떤 네. 빈사 작전을 펴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 피해는 거기는 주민들한테 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미얀마는 일종의 폐쇄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손을 잘 안 벌리는 편인데 맞습니다. 이번엔 좀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다릅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세계보건기구 국제적십자연맹 등에서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일단 선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7억 원 정도의 긴급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 측도 미얀마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1억 1,500만 달러의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으로 1,670억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국제 적십자사자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이 이번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여러 가지 사회 기반설이 취약한 그런 상황에서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적십자사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수색 구조 작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 정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수포, 담요, 위생키트 등 긴급 구호 물품을 배급하고 이동식 보건팀을 배치해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가 바로 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대외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가 사실상 해체가 되면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국제개발처에는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가들 다 포진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을 못하면서 재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일단 대신하고 있는데 중국도 적극 나서긴 합니다만 미국의 활동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프랑스 얘기입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의원이 공금 유용 혐의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이게 사법 정의를 실현한 거냐 아니고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그 나라도 어떻게 보면. 정치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우정당 네. 국민연합 마리 르펜 의원이 공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다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 정치권에서 이게 공방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법 정의가 실현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2027년 대선 출마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가 공금 횡령 사건의 1심에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일단 르펜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렇군요. 이번 판결을 두고 엄격한 법 집행이다라는 시각과 아니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법원의 결정이다라면서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31일 날 파리 형사법원이 르펜 의원에 대해서 판결한 건데요. 2004년부터 16년까지 조직적으로 국민연합 관계자들이 공모를 해서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 유로를 당 직원들의 급여로 이용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 중앙에 바로 르펜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징역 4년, 2년은 전자팔찌 착용이고요. 나머지 2년은 가택연금으로 판결이 났고 여기에다가 벌금 10만 유로까지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여기에다가 르펜 의원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출마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역시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맞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 르펜 의원은 이게 정치적 결정이었다면서 네.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주의 국가에게 매우 어두운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계속 정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소심, 최종심까지 간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고요. 예. 2027년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요. 그 중간까지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은 출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출마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프랑스의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판하면 사라진다. 비판하면 사라진다? 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뜻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어느 나라 얘기예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미국 비자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인 아리아스가 기자회견 열고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정부가 불행히도 독재 정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대미 외교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이 워낙 강경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남미 국가들이 좀 굴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페이스북에 작은 규모의 국가가 미국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로마 황제처럼 상대방에게 명령교를 지시한다라면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내전으로 혼란해졌던 중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미국이 군사력 지원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열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7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고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대학들을 또 옥죄는 그러니까요. 이 뒤끝 장렬 트럼프 대통령 내치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 학내 상황 문제 삼아서 보조금 지금 중단하고 있잖아요. 네. 가자지구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 네. 대학에서 이제 사실 그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그게 전쟁 반대라기보다는 반유대주의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문제 삼아서 컬럼비아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그 반대 시위하는 그 학교들이 주로 타겟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비리그가 좀 많이 그러니까요. 목표가 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교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보조금 삭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뭐 항공우주국 나사, 에너지부,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이 법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반유대주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줄을 가지고 미국 대학들도 탄압을 하는 건데요. 글쎄요. 뭐 대학이라는 곳이 원래 학문의 자유가 있고 발언의 자유가 있는 곳인데 미국 정부가 그런 부분을 좀 돈줄을 가지고 네.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또 네. 달라진 풍속도.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다음 키워드는 이왕이면 3번.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 시사한 얘기 이건가요? 네. 3세판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그렇군요. 사실 이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네. 원래 2번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3선 가능성 나 배제하지 않는다.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한 것이 진짜 3번 도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레임덕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거에서 좀 전환하기 위해서 3선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 대변인 역시 기자들이 워낙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거지 진심은 아닐 거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키워드 제발 커피만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미국 항공사 승무원이 자신의 틱톡 계정에 비행기를 타면은 네. 따뜻한 커피는 제발 마시지 말라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기내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립 이제 내려서 마시게 되는데 예. 그 따뜻한 물을 담아두는 탱크가 굉장히 더럽다고 해요. 청소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커피를 마시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커피포트에 남아있는 물을 버릴 때 배수구가 아니라 화장실 변기에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 물이 튀지 않도록 변기 가까이 버리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은 기내에서는 따뜻한 커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승무원이 조언해서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네, 미국 항공사 얘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위생에 관한 네.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경북과 경남을 휩쓸었던 산불이 발생 10일 만에야 주불이 이제 진화되고 잔불 정리 감시 활동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적 쟁점과 이재민 보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대 최대 피해라고 하는데 이번 산불 피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명, 중상자 수는 8명, 경상자 수는 36명입니다. 이 점에는 1,997세대 3,307명이 지역 대피소 115곳에 머물렀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주택 4천여 곳, 농축산시설 2천여 곳, 합계 6,922곳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은 산림 규모는 11개 지역 48,238헥타르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이전 피해 지역 가장 큰 규모가 2020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었는데 23,794헥타르였습니다. 그 2배를 뛰어넘었고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피해액은 역대 최대가 2020년 울진 삼척 산불이었는데 당시 9,086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산불이 그 피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화로 이제 화재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실화자는 일단 입건이 됐죠. 이 최초 발화 지점과 실화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일단 지난 22일에 경북 의성군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에 있는 나무를 라이터로 태우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56세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그 외에도 이 의성에서 시작돼 일주일 동안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이 불바다가 되었는데 실화자가 당초 알려진 앞서 설명해드린 성묘 외에도 추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성군의 한 가수원 밭에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농사용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양자에 대한 수사가 병행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경찰은 의성군 야산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이 감식에는 국과수, 소방 당국 등이 참여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이 발화 당시의 화재 원인, 화염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번져나갔을까 실시간 규명을 하고 발화지 주변을 수색해서 산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각물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인명피해 워낙 컸고 문화재도 많이 소실됐습니다. 당초엔 산림보호법뿐만 아니라 형법, 문화재보호법 이런 거 적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법이 적용이 됐습니까? 일단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그 이유는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법상 실화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국가문화유산, 보물 등이 소실되었다는 사정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유산법은 국가 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거나 방화로 손상하게 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 모두 다 고의범입니다. 즉 애초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불을 내 손상할 의도로 불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들이라 이 사건 혐의자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 실수로 보이긴 하거든요. 중대한 과실일지는 몰라도 고의로 보이지는 않아서 문화유산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형사처벌 수위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산림 실화의 경우에도 산림 실화는 그 특성상 피해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벌금 나아가서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초범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실수라는 전제하에 판단하다 보니 형이 생각보다는 낮은데 예를 들면 2020년 5월 고성 산불의 경우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22년 2월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에 불시 확인을 하지 않아 큰 불을 유발한 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른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지만 워낙 인명피해 등이 크다 보니 실형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데 특히 봄철이라 보니까 건조한 날씨죠. 더 주의할 주의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림 내부에서 내지는 인근에 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 여기에 피해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 실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형사처벌 받는 거 별도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피해 면적이 엄청나고 또 피해 금액도 산정해 보자면 엄청나다면
현실적으로 그 산불을 낸 사람이 이걸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못 갚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실화 책임법이라는 법률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는데 예. 불은 그 특성상 연소를 이어나가죠. 애초에 가해자가 예상했던 범위로 훌쩍 뛰어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를 예. 막기 위해서 실화 책임법은 실화이고 나아가서 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불이 아니라면 피해 확대 방지 노력이나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 실화의 경우에는 배상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액보다 적게 인정되는데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아예 경감을 하지 않은 판례도 존재는 합니다.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배상액이 결정돼 손해배상 의무를 지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개인을 상대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주장도 보이는데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상황에 따라서는 중과실로도 보일 여지가 있어서 면책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큰 배상 의무를 지다 보니 자신 명의로 더 이상은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한순간에 삶의 터전 잃은 이재민들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험금 청구 이런 것도 몰릴 텐데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 중에는 주택 화재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당 부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인데 예. 일단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 8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로 정부 기업 연수시설, 호텔 리조트, 임시 거주형 조립주택을 확보할 계획이고 네. 그와 별개로 경북도도 5개 시군 모든 주민 27만여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은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예. 먼저 구호금은 이 사망 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2천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장애 등급 14등급 이상 부상자에게 등급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시군이 자체 가입한 도민안전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 생계비는 주 소득자가 사망, 실종, 부상을 당하였거나 주 생계수단인 농작물, 산림, 작물 등에서 50% 이상 피해가 난 경우에 가구원 수에 따라 62만 원에서 217만 원까지 지급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주거비는 주택이 모두 파손된 전파의 경우에는 2천에서 3,600만 원, 절반 정도 피해가 발생한 반파의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로 1인당 6개월 수업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재난과 재해가 어떻게 다른지 이게 좀 약간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어떤 사건에 연관돼 있다 이러면 뭐 재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현상 관련되면 뭐 자연재해다. 사람에서 비롯된 뭐 인적 재해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산불 경우에 재난입니까 재해입니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재해는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재난은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리 부실이나 실화로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데 물론 이 재난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나뉩니다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재해로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재난으로 모두 통칭하겠습니다. 산불은 사실 재난에 가깝습니다. 관련 법령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관리 부실이나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고 여기에 추가 피해는 물론 자연 현상에 결합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발생 원인 자체가 인적 요인이다 보니 재난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도 재난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난이라고 봤을 때 보상금 기준이 좀 다릅니까? 재난으로 볼 경우에는 기부금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산불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해가 아닌 재난으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재해를 관리하고 개별 모금기관들이 이 재난을 관리하게 됩니다. 즉 정부가 아닌 개별 모금기관들이 이 재난의 경우에는 성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재해의 경우에는 의연금으로 분류돼서 재해구호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일관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재난으로 모인 성금은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금분법에 따라서 모금을 진행한 기관이 각자 성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여러 모금 기관이 각자 성금을 집행하다 보면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이에 따라서 모금 기관들이 사전에 모여서 논의를 거치는데 이에 따라 집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속과 함께 정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더뎌지는데 이에 따라 재난으로 볼 경우에는 당장 기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기부금 얘기하셨는데 500억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부금이 주민들한테 전달될 때는 조금 약간 시간차가 있을 맞습니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네네. 뭐 현금으로도 전달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이 되나요? 나중에 전달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될 텐데 현금 지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금 외에도 국민들이 모금하는 성금을 기부금으로 받게 되는데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재해라고 본다면 네. 이 국민 성금에서 최대 500만 원의 의연금을 지급받고 이 의연금을 이월하는 명확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재난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경우에는 모인 성금을 모두 나눠줄 뿐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성금 규모에 따라 재난으로 볼 경우에는 기부금 액수가 천차만별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확성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은 모두 다 어떤 형태로든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222님이 이번 산불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레터 K 듣다 보니까 산불 낸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 수위가 왜 이렇게 약한지 이해가 안 되네요. 유유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전우성의 만약에 말야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